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로젠의 재정학 챕터 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145페이지에 보시면 대의민주주의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대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을 선출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선출된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아니, 정부가 기본적으로 따옴표가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선호를 끌어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대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끄집어내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해당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비현실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데 국가 자체는요, 어떠한 중립적인 견해를 견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치는 이론과는 달리 정치인, 판사, 관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 무엇인가 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전제로 깔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시장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선출직 정치인과 관료, 이익집단, 그리고 법원, 언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정치적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출직 정치인과 중위투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가, 민족,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를 통해서 득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되는 게 목표야. 그래서 목적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표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선호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146페이지 가볼게요. 자, 스미스와 존스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고 합시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선호가 이쪽이 왼쪽이니까 좌파라고 할게요. 우파라고 할게요. 선호가 이렇게 약간 V자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봉 선호죠. 단일 정점 선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유권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권자야, 투표자, 국민이 됩니다. 투표자들은 누구 정치인, 어떤 정치인을 뽑았을 때 투표자 입장에서 봤을 땐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가, 거기 보시면 이익을 뭐라고 그랬냐면 효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출되었을 때,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가, 나의 효용이 가장 높은가, 그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후보자들은요, 아니, 투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걸 잘 읽고요, 그러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정치인이 당연히 당선될 겁니다. 아, 이상한 정치인이 만약에 국회의원 되거나 이러면, 아니, 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상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득표수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중위투표자, 중도 성향의 정책을 선택했을 때가 표가 가장 많이 얻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야. 밑에 그림 보시면 그림을 좀 이걸로 그냥 할게요. 중간값에 해당하는 여기 M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의 투표자가 S를 선택했다 합시다. 아니, 그러면 S라는 사람은 M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S를 선택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M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더 자신의 선호에 가까운가 하면 M이 S보다 더 나은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M을 표를 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여기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은 반반 쪼개져 가지고요. 여기는 M, 여기는 S가 가까우니까 표가 그렇게 반반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중간에 M을 선택하는, 지위를 M을 선택하는 요 사람이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당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거 전략으로 따지게 되면 극단적인 좌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권자로부터 외면받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깃발을 꽂아서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을 때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얘기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있는데 그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서 마지막 달러 한번 볼게요. 이 모형은 두 가지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양당제 체제에서는요, 미국도 공화당, 뭐 민주당, 양당제에 가깝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측면에 가까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때 모두 정치적 스펙트럼의 중앙에 가까운 정치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미국도 그런 상황을 보여준대요. 마지막 제줄에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자, 베리 골드워터와 1972년 조지 맥거번과 같은 정치적인 중도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렇게 있는 사람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지나치게 극단적인 극우, 극좌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정책을 올인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12년 미국의 공화당 후보 지명전이 끝나갈 쯤에 한 언론인은 롬니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명되기 이전에 그가 보여왔던 강한 보수 성향을 떠나서 중도적인 정강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통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정당에서 지명되기 위해서는 극좌 또는 극우 해서 뭐라고 할까? 당에 있는 사람들 그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게 되지만 이제 본격적인 선거로 가면 중도층의 중간에 지점을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정책이 약간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자리를 찾았을 때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뭔 얘기야 하면은 중위투표자 모형에 한 개, 몇 개 있으니까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정치적 신념이 1차원상의 스펙트럼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으면 중위투표자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비 관련해서 아니면 공교육 관련해서 이쪽이 맥스 이렇게 하고 이쪽이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쫙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 1차원상의 스펙트럼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요, 순위를 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있죠? 자, 소수자 보호 정책이라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거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중간이라는 게 없잖아. 채택할래 말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방 문제에 있어서 중위투표자가 절대 보장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민투표제도와 마찬가지로 선호체계가 단일 정점 선호체계가 아니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선거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념이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단순히 정치인들은 내가 말이야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되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야, 이러는 경우가 많지만 거기 보니까 선거에서 승리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념이라는 것이죠.
1850년에 헨리 클레이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 얘기야? 대통령이 올바르게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념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뽑아주면 제가 대통령 되면 아니 올바른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보죠. 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 정치적 이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혹자는 레이건 대통령 영화 배우였거든요. 키 크고 되게 멋있고 잘생기시고 그랬는데 레이건의 인기는 그가 아버지와 같은 인간적인 매력에 기인한다. 푸근하고 뭔가 젠틀하고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표를 또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도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정치인이 수동적으로 유권자 선호 국민들 투표권자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호는 오히려 정치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뭘 원하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표를 많이 얻어야지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오히려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재미난 예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거기 예를 들어 한번 찾았습니까? 주에 미국의 어떤 주에 지지 계층이 저소득층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지지를 많이 해주는 그 시장이 있어. 고소득층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잘 사는 사람을 그 시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든 우리 지역구에 못 사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를 많이 한다? 그럼 못 사는 사람들만 더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잖아. 그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가 동네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표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낙후 지역으로 계속 놔두는 그런 모습을 거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위 투표자 자체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 거기 보니까 20세기 후반에 그 전반에 보스턴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후반에 디트로이트시에서 실제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투표 참여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첫 번째 줄 보세요.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투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선호에 의해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된다. 안건이 채택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두 후보자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거야. 표를 많이 얻으려면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싫은 거 잘 안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2명, 3명 나왔는데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정책도 비슷하고. 그래서 투표에 실제 참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 줄 볼게요. 지나치게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후보자들의 견해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괴리되어 있어서 투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에이, 나 안 해. 투표 날 그냥 공식적인 공휴일이지. 나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형에 입각해서 봤을 때 누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걸 파악하려면 아니 내가 기말고사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표 한 표 소중한데 에휴 내가 투표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겠지. 좋은 사람이 되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투표를 포기하고 누군가가 잘 뽑아주겠지. 그런 의미에서 무임승차라고 제목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투표를 포기해 버리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종 투표 참가율이 우려할 만큼 걱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반 정도만 투표를 한 경우가 발생하고요.
실제로 정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참가율이 상당히 또 높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교육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는 관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공무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관료들은요, 거기 보시면 선출직 정치인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 내용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잖아. 그걸 집행하는 쪽이 관료 공무원이 됩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법률 내용이 있어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야. 약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선에서 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재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실행에 대한 그런 약간 판례 비슷한 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9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청정공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 아니,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얼마나 깨끗해야 돼?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실무선상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바로 관료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볼게요. 안전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보다 높아야 되는데 얼마나 높아야 되지? 애매합니다.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며 충분히 높은 수준인가? 이런 거 과학적 판단 기준 잣대가 뭐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료들이 결정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기존의 의료 체계를 완전히 뒤바꾼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서도요, 보면은 다양한 재량 측면에서 변화를 꽤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50페이지. 자, 관료들은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현안에 둔감하며, 예, 그리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 레드테이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없네요. 과거에 선례가 없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이제 시청이나 주민 공무원들 찾아가면은 아니 난 모르겠어요. 그런 문서가 없어요.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레드테이프를 하죠. 그러니까 빨간 끈으로 해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급한 거부터 하고 이 저기 창고에 지하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가서 아이고 그거 잘 됐습니까? 읍수하고 굽신굽신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시민의 사적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관료 없이 유지되기 어렵고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조직의 기억소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선출된 어떤 국회의원, 대통령이나 이런 건 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관료는요,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잘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관료들의 근속기간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근속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재미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조직의 기억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공공 업무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고요. 관료들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거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새롭게 당선이 되고 가게 되면 기존에 했던 관료들에게 이거 전임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뭐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권위의 원천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미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요,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 나라 관료들의 권한이 그렇게 자꾸 누적해서 세지기 때문에 권위와 이런 파워를 좀 축소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락 볼게요. 관료들의 또 다른 기능은 공공 서비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접받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거래를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합니다.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관료주의라는 게 서면, 뭐 공문서 이런 걸로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관료의 유일한 목표가 유권자와 그들의 대표자 희망을 수동적으로 인식하고 그 희망이 달성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순진한 발상이 되더라. 그래서 관료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속한 부서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여러분들 공무원 됐을 때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다들 어느 부처로 갈 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뭔가 돈을 관리하는
끝발이 있는 힘 있는 이런 부서로 갔을 때 자기 어깨가 으쓱해서인지 자기가 속한 부서의 특권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관할권 같은 것들을 확대하려고 해. 아니 우리 어떤 조직에서 내가 담당하는 업무가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만약에 권한이 자꾸 줄어들거나 그러면 내가 잘리거나 할 일이 없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관할권을 계속 확대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재의의를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더 설명은 안 하는데 어떤 관료와 관련한 어떤 물건을 뭐 생산한다라고 할 때 이게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료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뭐 비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책에 있는 거 그냥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익 집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개별 유권자로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나는 투표와 이런 걸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유권자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이익단체, 이익집단을 형성합니다. 오케이? 개개인들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통이 되는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줄. 집단의 영향력의 원천은 사회 구성원 전체보다 집단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다는. 그러니까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표와 관련한 참여율이 높아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보다. 자신의 관심사를 공통된 관심사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거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높은 게 특성이죠. 높아.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민주노총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투표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들 집단의 구성원은 네 번째 줄 보시죠.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집단, 자기 소속 전체의 이득이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니까 자발적인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동시에 뇌물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할 의향도 있네요.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데 요거와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가 이제 뭔가 특혜를 갖고 있고 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돈을 받고 그쪽에 뇌물 준 업체라든가 그쪽 주체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이 대통령 선거에 기부되었다는 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반 위에 이러한 이익 집단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의 원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전통적인 막시스트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자신이 자본가냐, 아니면 노동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좀 굉장히 심플하게 나눠지게 된 거죠. 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을 획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소득은 또 노동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자본가고 누가 노동자인지 그거를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자, 실제로 미국과 다른 서구 사회의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니까 총소득의 불평등은 주로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긴 빠져있는데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 요거에 의해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득 수준, 이거에 의해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됩니다. 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재분배를 위한 재정 지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라고 할게요. 거기에 보시면 각 집단은 부유한 사람 집단과 가난한 사람 집단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지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분배 정책 관련해서 어떤 걸 원합니까 하면요. 거기 보시면 자가주택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원하고요.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 보죠. 요거 주택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지하게 되겠고요. 자, 가난한 사람은 자가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다, 주택 정책이다 그랬을 때 어떤 보조금 정책을 지지하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소득의 원천, 종사상, 산업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산업의 종사자들이 거기 볼까요? 자, 노동조합과 경영자 아니면 서로 협조할 수도 있어. 왜요? 외국이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수입 물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같이 힘을 합쳐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조해서 외국 업체와 경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에 따라서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는 행정도시 건설과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유류에 대한 조세 특혜에 관심이 있고 그 지역마다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가에 따라 다르는 거죠. 중서부는 농업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농산물 보조금에 관심이 많고 북동부 거주자들은요, 좀 뭔가 도시, 뭐 이런 거, 뉴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렇지. 연령에 따라서 거기 보면 노년층, 젊은 부부, 노년층과 젊은 층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대결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노년층 입장에서는요. 은퇴 이후에 좀 뭔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료 서비스라든가 젊은 부부들은요. 오히려 좋은 학교와 세금을 좀 낮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종교적인 신념도 이익단체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낙태를 위한 기금 조성과 사립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성별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성별, 인종, 성별 거기 볼까요? 성별 차이 이런 것도 거기 보니까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압도적으로 많은 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되면서 당선되는 성별에 따른 이익단체 형성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익단체의 발생 원인은요. 거기 나와 있듯이 다양한 기반이 있는데 한도 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한번 볼까요? 다운표에 정치는 이상한 동료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뭐 적과의 동침 이런 경우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지금까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익 집단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거기 이익단체를 형성하려면 거기 보시면 회원가입비라든가 거기 보시면 활동시간 할애 등과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개개인들은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은 이들의 활동에 편익을 취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무임승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요. 거기 보시면은 약간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그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때 좀 더 잘 뭉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지대 추구 행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대라는 게 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렌트 시킹 여기 표현하는데 렌트가 정상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은 수익, 오케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초과 이윤을 얘기합니다. 초과 이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는 이미 시민의 특정 집단이 자기 자신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도록 정치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언급했어. 그러니까 특정 이익단체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추구하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또 본성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 이런 행위를 포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지대추구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우선 지대추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정상보다 높은 수익을 갖게 되는 거는요, 요런 사람들은 희소합니다. 지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소하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탤런트를 갖고 있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경제 원론이나 미시에서 얘기하는 그 지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지대 추구의 매우 중요한 형태는 생산자 집단들이 정부로 하여금 생산을 제한하도록, 공급을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회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여기 카르텔이라 합니다. 일부러 생산을 줄이고 독점처럼 행동하는 담합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협약을 형성해서 정부가 이를 강제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자, 거기 볼게요. 아니, 미국의 땅콩 생산과 관련해서 아무나 땅콩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면허라고 얘기하죠. 택시 운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 만약에 취업도 안 되고 방학인데 아빠 차 빌려다가 택시 해가지고 사람 태워서 그걸로 돈 벌어서 용돈으로 써야지. 안 됩니다. 거기도 보니까 땅콩을 경작할 때는요, 거기 보니까 토지를 제한해서요, 150만 에이커의 토지에서만 땅콩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생산자들은 지대라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걸 바로 지대 추구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연간 땅콩의 생산량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가격으로 해서 달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거기 보니까 공급 곡선과 관련한 M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 정부가 없게 되면 여기가 최적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최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집단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요, 우리가 MR = MC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 자,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밑에 M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이 수요 곡선은 사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회 전체에 대한 한계 편익의 느낌이고, 이거는 집단의 한계 편익의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점에서 생산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C점에서 가격을 더 높게 형성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C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을 제한하고 줄이게 되고요. 가격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알잖아. 조세 부과하거나 아니면 독점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듭니까? 요만큼이 원래 소비자 잉여였어. 검정 색깔의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연두 색깔이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이만큼은 허공으로 사라지고요. 요만큼은 독점, 여기 지대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에게 가게 되고요. 물론 소비자 잉여는 0보다 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설명이 15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땅콩 생산과 관련한 면허를 공급해서 아무나 생산 못하도록 했었단 말이지. 근데 거의 중간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정부가 등장해서 카르텔 형성을 강제하도록, 야, 이거 면허증 발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을 더
많이 하지 않도록 정부가 뭐 변호사 합격자 수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겁니다. 카르텔 형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막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단락에 중간쯤 보시면 땅콩 산업의 경우 수십 년간 정부가 카르텔을 강제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면허 없이 땅콩을 생산하는 것은 연방법상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땅콩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땅콩의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2002년 이 면허 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이런 면허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야, 저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잖아. 이렇게. 대신 땅콩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직접 보조금으로 교체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오케이? 가볍게 미국의 얘기 한번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카르텔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저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지대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연두 색깔만큼일까? 아니라는 거, 더 크다는 거. 왜냐면 여기 검정 색깔로 표현한 이렇게 지대를 통한 이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는 이윤인데 이득이 될 건데 뭐 지대로 인한 이득이야? 이걸 어디다 씁니까? 하면요. 거기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생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에 로비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야. 선거에 좋게는 기부하는 건데 야, 내가 기부했으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로비스트를 고용하는데 떼돈을 주는 거지. 고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생산과 관련한 그런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익단체에서는 돈을 최대한 낼 의사가 있을까 하면 여기에 발생한 이득만큼 최대 이렇게 사용될 금전적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네요. 비용의 맥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은요. 연두 색깔 삼각형이 아니라 검정 색깔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 정도. 다음 단락에는 사회적 후생 손실 얘기하는 것이고 소비자 잉여니까 다 이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에서는 지대 렌트 시킹 하는 추구 이론에서는 모형에서는 자,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 여기 나와 있는 데드웨이 로스의 크기는 얼마까지 된다? 크기는 저기 나와 있는 요거 연두 색깔만 되는 게 아니라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최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자, 154페이지가 보시면 자, 이게 자원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데드웨이 로스라는 게 이게 바로 비효율성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만큼까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홍보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중을 위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 참고인 규제 관련해서 증언하는데 돈도 나가고요. 등등등.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지금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마지막 단락 볼까요? 아니, 그러면 왜 지대 추구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가? 라고 하면요. 그림에 따랐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만큼을 손실을 보긴 하겠지만 거기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긴 합니다. 오케이.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긴 해. 소비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쁜 거야. 쓸데없이 낭비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를 추구하게 되는 이익 집단은 어떻게 됩니까? 단체적인 결속력이 되게 세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이익 집단은 매우 잘 조직되고 여러 많은 정보로 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익 집단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소비자는
손해를 봅니다. 소비자는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야 이거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결속력이 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의 손실이 생산자 이득보다 계속 크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타 정치 과정의 참여자 한번 보시면요. 이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익집단의 조직력이 굉장히 세고요. 비용이 n분의 1로 되니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또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이익집단은요.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굉장히 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개개인들이 잘 몰라. 그 산업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어가지고 기대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정리해놨고요. 여타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은요. 사법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단락 볼까요? 법정의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는 정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판결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두 언어 병행 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제2외국어까지 한다든가 교도소 리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공 지출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뉴저지 최고 법원은요, 주지사의 교육 예산 삭감한 거 안 돼!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써!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주정부는 5억 달러의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게 되었고, 언론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은요, 거기 보시면 특정 이슈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재정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뭔가 사회적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도록 막 그렇게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계속 하게 됩니다. 특히 신문 같은 경우가 유권자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는요, 거기 보니까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워싱턴은 다 들어가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적인,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워싱턴 포스트만 계속 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한쪽에 얘기를 좀 더 자꾸 보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경도되는 현상을 보여가지고요. 약간 진보당에 좀 표를 더 많이 던지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의회의 전문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 때 서포트하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정부 밖에도 대학 교수라든가 환경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요. 지금 경제학자들의 죽은 경제학자들이지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만큼 영향력을 크게 경제학자들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듯이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가 실제로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정부 부문의 팽창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